삼촌은 말하곤 했다. 삼촌은 내게 던진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 내가 그 자리에서 올바른 대답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관찰력이 뛰어난 훌륭한 자연의 학생으로 키우고 싶어 했다. 삼촌은 말하곤 했다. 오이에사야, 넌 순쿠토케차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 늑대는 놀라서 필사적으로 달아날 때에도 자기굴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본단다. 너도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때로 몰래 숨어서 동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난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거나 서로 싸우는 광경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단다. 그런 식으로 자연의 많은 비밀을 배웠지. 한 번은 회색곰 한 쌍과 들소 세 마리가 죽게 살고를 뒤엉켜 싸우는 광경을 숨어서 지켜본 적도 있다. 회색곰이 경솔했던 거야. 그때는 산딸기가 이고 가는 달이고 들소들이 수컷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혈투에 대비해 날카롭게 뿔을 갈아둘 때였거든. 내 충고를 잊지 마라. 회색곰이 사는 굴에 접근할 때는 절대 정면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뒤쪽으로 몰래 다가간 다음 굴 앞에다 담요나 돌멩이를 던져라. 그렇게 해도 녀석은 금방 달려나오지 않아. 먼저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고는 태평하게 걸어나오지. 그리고 공격 자세를 취하기 전에 일단 굴 앞에 둥근 돌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거든. 그렇게 무방비로 노치되어 있을 때 녀석의 심장을 겨냥해야 한다. 녀석이 그렇듯이 너도 끝까지 침착하게 일어서는 안 된다. 삼촌은 또 말했다. 사냥을 할 때는 내가 뒤쫓고 있는 동물의 습성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 점을 잊지 말아라. 큰 나무 무리는 주로 늪이나 낮은 지대 아니면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샘이나 연못 근처에서 한 번에 30일에서 60일 정도를 머문단다. 큰 동물들은 대개 계속해서 이동을 하지. 하지만 암사슴은 봄철에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사슴을 찾기는 아주 쉬운 일이지. 둘 중 어느 한 마리라도 있는 흔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적당한 장소에 몸을 숨긴 뒤 자작나무 호루라기로 암사슴 부르는 소리를 내야 한다. 그 소리를 맨 처음 들은 암사슴이 내 옆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커다란 살쾡이가 너를 새끼 사슴으로 오인할지도 모르니까. 살쾡이는 암사슴이 내는 독특한 소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 곰이나 살쾡이 때문에 위험에 처하면 다시 말해 녀석들이 너를 공격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넌 즉각 녀석한테 이걸 알려줘야 한다. 내가 녀석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고 녀석의 의도를 다 눈치채고 있다는 걸. 만일 당당하게 맞서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끝이 뾰족한 창을 들고 녀석을 향해 돌진해야 한다. 그것이 녀석을 물러나게 할 유일한 방법이야. 이미 상처를 입었거나 막다른 궁지에 몰린 게 아니라면 어떤 맹수도 불필요하게 창에 맞서지는 않거든. 곰처럼 사나운 동물이라도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큰 동물이 가진 평범한 무기, 이를테면 뿔 같은 것에도 겁을 집어먹을 마련이다. 게다가 그 무기가 길고 날카롭다면 감히 막무가내로 덤벼들지를 못하지. 이 규칙에도 한 가지 예외는 있어. 회색 늑대는 배가 몹시 고프면 무조건 공격을 한단다. 하지만 그것도 숫자가 많을 때일 뿐이야. 그런 점에서 얼굴 흰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혼자나 둘이 있을 때는 절대 덤비는 법이 없어. 늑대들은 들소떼에게 달려들어 어린 새끼를 물어뜯거나 힘없는 영양떼를 급습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함부로 덤벼들지 않아. 삼촌의 가르침은 대부분 그런 식이었다. 삼촌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냥꾼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인연아이라면 누구도 힘든 시간들을 불평 없이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격렬한 전투에서 용감한 전사가 되어야 하면 물론 어떤 부족함도 참아내야 한다. 그리고 2, 3일 정도는 음식이나 물 없이도 거뜬히 지낼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낮밤을 쉬지 않고 꼬박 달릴 수 있어야 한다. 낮이든 밤이든 길 없는 야생지대를 방향을 잃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전사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그 어느 것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따 없이 삼촌은 꼭두새벽부터 나를 깨워 자기가 함께 하루 종일 단식을 하자고 했다. 나는 그 도전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수트로 얼굴 전체를 검게 칠했다. 그날 하루 내가 단식 중인 마을의 아이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끊임없이 유혹해 자비로운 태양이 서쪽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온종일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날 아침 내가 곤히 자고 있는데 나의 엄격한 스승이 내 머리 밑에 갑자기 전투의 함성을 내질렀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깨어났다. 삼촌은 내가 언제라도 완벽한 관계태세를 갖고 벌떡 일어나 무기를 집어들 수 있기를 희망했다. 만일 내가 여전히 졸려하거나 너무 놀라서 뭘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으면 삼촌은 웃으면서 겁을 먹은 전사의 머리 가죽은 비싸게 팔리지 않는 법이라고 놀렸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또한 다양했다. 이른 아침 내가 아직도 꿈속을 거니고 있을 때 티피 바로 앞에서 총을 쏘아대면서 온몸이 오싹해진 전투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곧 그런 일들에 익숙해졌다. 전투에 나서 인디언들은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신천내기 전사를 철저히 시험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다. 예를 들어 적들의 영양지 가까이 갔을 때 신천내기 전사에게 마실 물을 구해오라고 시키곤 했다. 그러면 선택된 전사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자신의 용기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이것과 똑같은 용도에서 삼촌은 해가 저물었을 때 낯선 장소에 DP를 세운 다음 꼭 나한테 물을 구해오라고 시켰다. 그 부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나무 뒤에서는 적대적인 오지부의 보내 정찰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겁쟁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숲을 가로질러 가서 재빨리 물통 가득 물을 길러왔다. 마른 나무까지 밟히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올빼미 소리에도 심장이 방망이질했지만 마침내 TP에 도착하면 삼촌은 이렇게 말했다. 오이예사야, 넌 이제 완벽한 전사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얼른 물통에 물을 다 마셔버리고 다시 가서 떠오라고 시켰다. 그때의 내 기분이라니. 그러나 나는 얼굴 흰 아이들이 유명한 변호사나 미함직구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용감한 전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두말 없이 물통을 집어들고서 어둠 속에 남겨둔 내 발자국을 되짚어가곤 했다. 이 모든 가르침들과 더불어 인디언의 방식과 도덕이 무시되는 일은 없었다. 나는 언제나 윗사람을 존경하도록 배웠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했다. 허락없이 어른들의 토론에 끼어들거나 심지어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인디언의 예절은 매우 엄격했으며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 일 중 하나였다. 아랫사람 윗사람의 이름 대신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나 존경을 표시하는 직함을 불렀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베푸는 마음을, 위대한 신비에게는 경외감을 갖도록 배웠다. 그리고 매사에 종교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인디언 교육의 기초였다. 할머니가 나를 꾸짖으면서 일깨워주신 자상한 가르침들 중 몇 가지 오늘날까지도 내 기억에 남아있다.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다. 언제나 강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불같은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불행에 빠진 어느 젊은 추장에 대해 말해주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 젊은 추장은 어느 날 부족의 여자를 죽이려 들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은 그를 죽였고 불명예의 표시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들판에 버려두었다. 그저 초록색 풀도만이 시신을 덮었을 뿐이다. 내가 화를 내기라도 할라치며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오이예사야, 너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한 그 젊은 추장처럼 너도 초록색 담요 밑에 묻히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인정받는 전사가 되거나 중요한 업적을 세우기 전에는 젊은 사람은 절대로 담배 피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22살이 되어 용감한 남자가 되기도 전에 아내를 맞아들이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거나 버릇없이 자란 인간 취급을 받았다. 남자는 먼저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집에 사냥감을 넉넉히 가져오지 못하는 인디언은 결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가 야생에서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인디언 아이는 평온과 숲속의 왕자나 다름없었다. 어린 시절에는 의무적으로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전투나 사냥에 필요한 간단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 일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언제나 재빨리 해냈다. 그리고 나면 들판 전체가 우리의 놀이터였다. 인디언 아이들은 경계심이 대단했다. 우리 아버지들이 사냥이나 전투에서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얼굴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 야만인들의 삶이 매우 불안전하며 온갖 위험으로 가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최대한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침에 TP를 나서면 저녁에 우리의 머리가죽이 얼굴린 사람들의 장대 끝에 매달려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분명히 불확실한 삶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회색 늑대들이 언덕 뒤에서 음흉하게 다가오는 와중에도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어린 사슴들을 관찰하곤 했다. 차탄나 형과 나는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내가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부터 형은 나와 같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차탄나는 멋진 소년이었고 정이 많은 동지였다. 우리는 함께 뒹굴고 함께 먹고 함께 잤다. 나보다 3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차탄나를 모든 점에서 우러러보게 되었다. 우에세다는 아름다운 꼬마 숙녀였다. 내 사촌 동생으로 나보다 4살이나 어렸다. 내 어린 시절 친구들 중에 아마도 이 어린 숙녀만큼 생생하게 기억나는 친구는 없을 것이다. 유명한 치료자가 오이세다에게 붙여준 이름은 마카 오에세토 파원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내기통이란 뜻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짧은 애칭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에서 다들
오에세다라고 불렀다. 오에세다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지만 운치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스승이며 보호자였다. 할머니가 젊은 처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식들은 감수성 풍부한 오이세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새기며 다가왔다. 숲에서는 차탄나 형이 내 동료였고 집에 돌아오면 오이세다가 내 놀이상대였다.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오이세다는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준비해 놓고 내가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다.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어떤 질문은 어린 그녀의 호기심 많은 마음속에 떠오른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오이세다는 낮 동안 흥미를 갖게 된 주제들을 내가 나타나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쏟아놓았다. 자신의 빈약한 지식 창고를 늘리고 싶은 소망에서 오에세다는 나를 무슨 권위 있는 학자증으로 여기고 복잡한 질문들을 퍼부었다. 오에세다가 종종 친구들에게 이런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가 잘 알아. 오이에사가 그렇게 말했어. 여기에는 운치다 할머니의 책임도 없지 않았다. 오에세다가 남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을 할라치며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건 오이에사가 알고 있을 거다. 그 애는 남자니까. 난 모른다. 오이에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물론 그 주제들을 할머니와 내가 그 전에 이미 토론하고 설명을 들은 것들이다. 나는 어린 오이에사에게 할머니가 내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으며 그녀가 어떤 유치한 답을 내놓아도 인정해 주었다. 그녀가 가진 지혜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훌륭한 교사가 되어줬다. 나와 오에세다는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선생님인 할머니와 함께 자주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거나 누가 더 즉석에서 올바른 답을 생각해내는지 보기 위해 할머니의 질문에 도전하곤 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도마뱀은 어떤 부족에 속한 동물이지? 내가 먼저 대답했다. 네 발 달린 부족이요. 머리 회전이 빠른 오에세다도 순발력을 발휘해 얼른 소리쳤다. 기어다니는 부족이요. 인디언들은 모든 동물을 네 부족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네 발로 걷는 부족, 날아다니는 부족,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부족,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부족. 물론 나는 처음에 내가 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마뱀은 땅에서 물속에서나 네 개의 발을 써서 추진력을 얻기 때문이다. 내 경쟁자인 오이세다는 도마뱀은 걷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 주장의 핵심은 도마뱀은 어쨌든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오이세다는 도마뱀을 움직일 때 몸통을 땅에 끌면서 다닌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나는 도마뱀을 한 마리 잡아와서 진실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결국 불쌍한 도마뱀이 잡혀왔고 우리의 땅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뒤 그 위에 재를 뿌렸다. 도마뱀이 지나간 자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무엇을 기는 것이라 하고 무엇을 걷는 것이라죠? 우리 재판관이 오지다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론을 내렸다. 걷는 동물이라는 것은 다리의 힘만으로 땅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다리 위에 몸통으로 걸어야 하며 땅 위에 몸이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는 동물이라는 것은 다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땅바닥에 몸통을 끌면서 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의 결론을 듣자마자 나는 내 경쟁자에게 즉시 두 손을 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차타나형과 비슷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오에세다가 나를 응원하기 위해 나타났다. 할머니가 형과 내게 물었다. 어린 새끼들을 가장 지혜롭게 돌보는 새는 어떤 새지? 형이 즉시 대답했다. 독실이여. 하지만 나는 한순간 침묵을 지켰다. 머리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수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그건 꾀꼬리예요. 할머니 먼저 차탄나에게 독수리가 왜 어린 것들을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하셨다. 차탄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워요. 둥지를 지을 때도 까마득하고 높고 아무리 접근할 수 없는 절벽 위 가장 안전한 장소를 택하거든요. 어린 새끼들에게는 신선한 고기를 넉넉히 물어다 주죠. 독수리 새끼들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공기를 숨을 쉬어요. 그리고 웅장한 대자연의 품 안에서 자라면서 고고한 감정과 기상을 품게 되죠. 어려서부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자신들 발 아래 사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바로 새들의 왕임을 깨닫는 거예요. 어른 독수리는 둥지에 머물 때 이미 전사의 혼을 드러낸답니다. 그리고 가혹한 기상 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독수리들은 강인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녀석들은 천둥새의 속삭임에도 위대한 신비의 한숨소리에 익숙합니다. 어린 독수리들이 그토록 기족적일 수 있는 까닭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고하고 영감이 넘치는 장소에다 둥지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구름보다 더 높이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방에서 지그재그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타는 듯한 여름날 시원한 둥지에서 갓 잡은 신선한 고기를 맛보는 기분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먹거나 뼈다귀를 떨어뜨리면 늑대며
콘도르가 그 아래 모여들어 찌꺼기를 놓고 다툽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어린 독수리는 자신의 새들의 왕국을 지배하는 추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 차탄나는 당당하게 주장을 끝마쳤다. 차탄나의 뛰어난 연설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다. 어린 오에세다가 나를 응원하기 위해 한마디 했다. 잠깐 기다려. 오이 여사가 이제부터 아름다운 꾀꼬리 등지에 대해 말할 테니까. 그 말이 적절한 순간에 내가 영감을 불어넣었다. 내가 말했다. 할머니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엄마가 성품이 좋은 아이를 갖는 법이라고 누가 말했죠? 꾀꼬리야말로 그런 부모라고 전 생각해요. 꾀꼬리는 새끼들에게 햇빛과 그늘 둘 다를 제공해 주죠. 가장 우아한 나무에 가장 아름다운 가지의 둥지를 틀고 산들바람에 그 둥지가 흔들리게 합니다. 어제 우리가 발견한 꾀꼬리 둥지는 안쪽이 부드러운 털과 풀들로 데워져 있어서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때문에 깃털이 없는 어린 새끼들은 추위나 습기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차탄나가 내 말을 가로막고 주장했다. 그건 얼굴 흰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인디언이라면 누가 그런 둥지를 좋아하겠어. 독수리 힘든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새끼들을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어린 인디언들 전사처럼 말이야. 나는 차탄나가 말을 가로막은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형의 무례함에 지적하면서 재판관에게 아직 내 주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차탄나여, 만일 형이 약이었을 때 그런 상황에 던져졌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새끼들에게 좋은 편안한 둥지를 만들어주는 꾀꼬리야말로 지혜로운 어미라고 할 수 있어. 높은 바위 절벽에 있는 집이 편할 리 없어. 날마다 추위와 싸워야 할 거야. 전에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도 견딜 수 없이 추웠잖아. 해녀 폭풍이라도 불면 누가 그런 장소에 머물고 싶겠어. 아무것도 없는 산만한 바위 꼭대기에 딱딱한 나뭇가지들 쌓아서 둥지를 만드는 것이 어째서 지혜롭다는 거야. 게다가 주위에는 썩은 냄새 나는 동물 뼈들이 흩어져 있고 말이야. 삼촌도 말했어. 독수리들은 언제나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형도 들었을 거야. 다른 사람이 사냥해 온 것에 의지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독수리와 다를 바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이때 오에스다가 나를 거들고 나섰다. 꾀꼬리는 나무 꼭대기 바로 아래에다 둥지를 짓기 때문에 어떤 적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꾀꼬리 둥지야말로 평화롭고 예쁘고 안전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오에스다는 내 편이었고 내게 귀의 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운치 할머니는 이번에는 나 오이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느새 겨울인가. 우리는 양식이 몹시 부족했다. 우리가 식구의 유일한 식량 공급자인 삼촌이 몸이 아파서 들어누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부족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티피를 세웠고 그곳은 물고기는 날짐승이는 사냥감이 별로 많지 않은 곳이었다. 오이세다는 그 무렵 애완용 다람쥐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식량을 절약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몫에서 얼마를 떼어 다람쥐에게 먹였다. 마침내 우리는 눈에 띄게 허약해졌고 조만간 양식을 구할 전망도 거의 없어 보였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다람쥐를 잡아먹자고 제안했다. 어린 사촌은 울면서 말했다. 똑같이 배가 고픈데 왜 다람쥐를 죽이고 우리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다람쥐의 생명도 소중해요. 그러면서 다람쥐를 꼭 껴안았다. 천만다행히도 때마침 원주의 손길에 도착했고 오이세다는 다람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오이세다는 1년 중 몇 달을 우리와 함께 살았다. 가족들 중에 다른 여자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놀아야 했다. 그래서 오이세다에게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많았다. 키 작은 버드나무 한 그루 있었는데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 나무를 찾아가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 돌아왔다. 나무와 나눈 이야기 중 어떤 내용은 나중에 내게 다시 들려주었다. 오이세다는 버드나무가 원래 자기 남편인데 마술에 걸려서 나무로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에게는 그 비밀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다짐을 받았다. 9살이 되었을 때 나는 수우조 가정의 양아들로 입양된 한 백인 포로 소년과 친구가 되었다. 그 소년은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내가 처음 그와 친해진 것은 미주리 강 상류에서였다. 나는 그 친구가 부모를 둘 다 잃었고 평원에서 인디언들에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슬프고 외로웠지만 그 친구는 이내 새로운 인디언 가정에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 그를 걷어들인 양아버지의 이름은 전박이 조랑말 마니길러였다. 그는 귀여운 전박이 조랑말을 보기 드물게 많이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그는 전박이 조랑말을 비롯해 색을 칠한 티피, 화려하게 장식된 말 안장,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장신구등을 수집하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불행히도 그는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얼굴 창백한 백인 소녀를 아름다운 두 딸의 남자 형제로 입양하게 된 것이었다. 미인인 자매들 덕분에 백인 소녀는 젊은 전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는 인디언 관습을 익히는데도 빨랐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수종 말까지 배웠다.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억난다. 17살밖에 안 되었을 때 그는 구로 반트루족과 만난 족에 맞서 싸우다 전투에 참가했다. 삼촌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는 발목에 부상이 있기 전까지는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 하지만 부상을 당하자 눈물을 쏟으며 안전한 장소로 피시시켜달라고 애원했다. 다행히 그때 양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구출했다. 우리는 그 친구를 얼굴 창백한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머리를 길게 기르고 얼굴과 머리 전체 온도 색칠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백인일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 얼굴 창백한 소년이 수우족 전사 한 명과 노름을 했다. 소년은 전문 도박꾼처럼 상대방 인디언을 가져가서 몽땅 따버렸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붙었고 그 인디언은 불같이 화가 났다. 얼굴 흰 친구가 교묘하게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인디언들은 노름을 할 때조차도 정직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친구는 상대방을 골리기 위해 단지 작은 속임수를 썼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그 속임수만으로도 자칫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전사가 이미 그 백인 포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고 제3자가 끼어들어 간신히 얼굴 창백한 소년의 목숨을 구했다. 당장의 소년은 자기가 쓴 속임수를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노름을 하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름에서 딴 물건을 전부 돌려주었다. 이 혼란의 와중에 늙은 전박의 조랑말 마니길러가 사람들을 제치고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얼굴 창백한 아들이 화살에 맞아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다. 어떻게 된일인지 파악한 그는 감정이 상한 전사에게 전박의 조롱말 한 마리를 선물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과 내 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나쁜 감정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느 봄 날 삼촌은 차 탄 나를 데리고 아시니보인강에 있는 캐나다인들의 무역중개소로 갔다. 그곳에서 삼촌은 가지고 간 모피를 무기와 교환했다. 그리고 다른 이륙풀들도 구입했다. 근데 삼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옆에 있어야 할 차탄나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겁을 먹었다. 사실 알고 보니 이랬다. 삼촌의 모피 거래를 한 캐나다인은 딸만 6이고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잘생겨 똑똑한 어린 인디언 친구를 보자마자 즉석에서 입양을 원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 아이를 내 친아들처럼 잘 키우겠어. 난 언제나 이 지역에서 모피 거래를 하니까 당신도 1년에 2번은 아이를 볼 수 있을 거요. 나아가 그는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그들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는 삼촌을 설득시켰다. 마침내 그 문제는 캐나다 무역상이 원한 쪽으로 이탈되었다. 삼촌은 그것이 차탄나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세상이 이미 인디언식으로는 되어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탄나는 처음에 마음에 내켜하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분분한 보호자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삼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나는 한동안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했다. 운칫 할머니는 내 슬픈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 할머니는 얼굴인 사람들의 교육은 인디언 아이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삼촌에게 어서 가서 차탄나를 찾아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할머니의 뜻이 너무도 강력하자 삼촌은 다음번에 무역 거래소에 가면 차탄나를 도로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그 캐나다 백인 무역상의 악사빠른 인간이었다. 그는 즉시 캐나다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 후 나는 어린 시절에 둘도 없는 친구인 차탄나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나중에 그가 어린이 되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차탄나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어 얼어 죽었다. 어린 사촌 동생 오에세다와 나는 훗날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같이 다녔다. 오에세다는 교실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우리 부족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야생의 삶에서 실내 생활로 바뀌면서 큰 고통을 받았다. 심한 가슴앓이 끝에 오에세다는 미국 땅으로 돌아온 지 6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닌 달. 9월은 모든 인디언들의 마음속에 가을 사냥을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9월이 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사냥 원정을 떠난다. 그중 한 가지가 잊혀지지 않는다. 우린 지파는 거북이 산의 북서쪽으로 돌아 나왔다. 여름 내내 거북이 산과 미주리강 상류 사이에 세앙지 강 유역에서 들소 사냥을 했기 때문이다. 산의 경사만을 뒤덮고 있는 빽빽한 숲 가장자리를 따라 원추형의 택피들이 무리를 지어 세워졌다. 산 안에 펼쳐진 풍경은 우리 같은 야만인의 눈에도 아름답게 그지없었다. 마른 풀들이 춤을 추는 황금빛 평원에는 들소들이 까맣게 뿌려져 있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색강 주위에는 큰 사람들이 많았다. 녀석들은 대개 아침과 저녁에 나타났으며 날이 무더운 한낮에는 어슬렁거리며 숲으로 사라졌다.
몸집이 작은 사슴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 색강은 송어들로 넘실거렸다. 색강 여기저기에서는 부지런한 비버가 열심히 뚝을 쌓고 있었다. 숲 깊숙한 곳에는 호수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호수 안에는 작은 섬들이 떠 있었다. 그 섬에는 사슴과 곰들이 제법 많았다. 물새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떼지어 날아와 그 섬에 갓을 쳤다. 두루미, 백조, 아비새를 비롯해 몸짓이 작은 새끼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숲을 가득 메웠다. 자구새는 목청을 다해 북치도 으려댔고 속독새 무리는 영혼이 담긴 소리를 냈다. 그리고 샛노란 눈을 가진 올빼미는 밤의 세상을 제외했다. 어린아이인 내게 이러한 야생의 자유는 하나의 낙원이나 다름없었다. 그곳은 풍요로움으로 넘쳐나는 땅이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문명의 사치품이란 없었다. 하지만 자연이 제공해주는 모든 편리함과 기회의 건강함이 있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을 즐길 줄 아는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는 축복받은 무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곰을 잡아 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야영지 안에서 노래가 메아리쳤다. 다른 산책감에 실려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루가 머물면 산책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이 가득했다. 나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얼굴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행복과 만족을 발견한 적이 없다. 남자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여인들은 저녁 준비를 하랴 잡은 고기를 손질하랴 눈꽃 둘 새 없었다. 가장 연하고 맛있는 부부는 엄숙한 의식을 갖춰 위대한 신비에게 먼저 바쳤다. 여인들도 뜨겁게 끓인 음식을 국자를 뜨거나 향기로운 사슴 고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위대한 신비여, 이 사슴 고기를 먼저 드시고 우리를 잘 분산해 주소서. 그애는 처음 숲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옛날 방식으로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사슴 사냥은 잠시 중단되었다. 먹을 고기가 풍부하고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피를 얻기 위해 곰이나 비버, 담비, 수달 등을 잡았을 뿐이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도 부족의 전사들은 늘 다른 일거리를 찾았다. 특히 피 끓는 젊은이들은 뭔가 주목받는 일을 하기 위해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곧이어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룻밤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짧은 여름이 아쉬운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즐거웠고 걱정거리가 없었다. 먹을 것은 풍부했으며 석 달이 넘도록 그 지역을 돌아다닌 동안 아무런 불행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13살이 되었을 때 우리 부족은 거북이 산 서쪽의 새한지 강 부근에서 겨울을 났다. 그의 겨울은 내가 아는 한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부족의 농민들도 곱은 손을 부비며 그렇게 말했다. 여름에는 미주리 강 양쪽으로 들소떼가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은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말린 들소고기를 풍부하게 저장해 놓았다. 검은 꼬리를 한 사슴과 뿔 달린 큰 사슴들이 강을 따라 줄지어 나타났고 시야가 툭 트인 곳에서는 회색곰들이 자주 얼씬거렸다. 굶어 죽을 염려는 없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 부족은 그곳에서 그냥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다. 눈은 끝없이 내리고 추위는 살을 내는 듯 했다. 사냥을 나가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였으며 들소들도 대부분 미주리 강 건너편으로 가버렸다. 그것까지 들소떼를 쫓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날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우리가 머무는 곳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신선한 고기를 조금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사냥하는 것도 여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조랑말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눈 다랬기 나는 달이 될 때까지 남자들은 눈 신발을 신고 사냥을 다녔다. 하지만 그때가 되자 큰 눈덩이들이 녹아내려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은 개들을 몰고 들소 사냥에 나섰다. 전에 없던 원정이었다. 사냥 나갔다 일행이 밤늦게 돌아오던 때가 생각났다. 남자들은 사냥한 고기를 제각기 어깨에 짊어진 채 마을로 들어섰고 개들도 똑같이 무거운 짐을 끌고 주위를 따라갔다. 사람과 동물 모두 서리를 맞아 새하얀색이었다. 야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프랑스계 캐나다 혼혈 인디언들이 세운 통나무 마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야 자주 오가지는 않았다. 먹고 살기 어려운 달이 가까워올 무렵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독특한 풍습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한밤중에 그들의 마을 한복판에서 요란하게 총성이 울려 퍼졌다. 우리 부족의 전사들은 그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여기고는 돕기 위해 서둘러 건너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새해맞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 부족의 전사들에게 미네와칸 악령의 물을 대접했고
독한 술을 얻어 마신 우리의 전사들은 모두 미치광이 바보가 된 채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 마침내 추장이 젊은이들을 시켜 그들을 밧줄로 묶은 뒤 티피 안에 가두겠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악령이 떠날 때까지 묶여 있어야만 했다. 다음날 우리 부족 모두는 그 혼혈 인디언들의 댄스 파티에 초대되었다. 나는 새해가 한겨울에 시작된다는 것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인디언들은 겨울이 끝나는 것을 한 해의 마지막으로 여겼고 새 생명이 싹트는 봄의 계절을 언제나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우리가 미네소타에 살 때는 자연에서 얻은 식량 중에도 야생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 지역에는 야생벼가 풍부하게 자랐다. 하늘처럼 파란 물의 땅이라는 지명답게 하릴 수 없이 많은 호수들 덕분에 야생벼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 실제로 그 시절에 수분 많은 들녘에서 자라던 야생벼들은 오늘날 미네소타의 거대한 밀 농장들과 비교할 때 그 규모나 생산량이 있어서 거의 뒤지지 않았다. 호수 하나마다 15가족이나 20가족 정도가 와서 야생벼를 수확했다. 이 계절에 어떤 인디언들은 평원에서 들소 사냥을 했지만 호수 근처로 가서 야생벼와 베리 열매를 거두고 물고기와 사슴 잡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곳에는 나다를 먹으러 온 물새들도 풍부했다. 정말로 한 해 중 이때보다 더 행복한 시절은 없었다. 인디언 사냥꾼의 삶의 매력 그 자체라는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집을 떠나 야생의 숲 한가운데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순박한 그의 마음은 자연의 무수한 아름다움과 힘에 넋을 잃는다. 그렇지만 전심 전력을 다해 사냥감을 쫓고 있는 동안에도 인디언들은 어디엔가 잠복해 있을지도 모르는 적과 사나운 짐승들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인디언 젊은이는 타고난 사냥꾼이었다. 모든 동작, 모든 걸음, 거리마다 타고난 위험과 천성적인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목가신을 신은 발은 털이 부숭부숭한 고양이 발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는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들을 어느 거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새나 얼룩다람쥐조차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겨우 5살이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들소가죽으로 만든 티피 안에 서서 작업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나무들 사이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쫓아가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나도 사로잡혔다. 바로 그때 새 한 마리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더니 또 다른 놈이 나뭇가지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흔들리고 있는 것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잊었지만 그 순간 나는 사냥꾼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툭 트인 평원에서 자란 인디언 아이와 숲에서 성장한 아이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도시에서 큰 아이와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평원 부족 인디언들은 사냥의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 자연의 이치에 대해 한 지식도 불완전하다. 대체로 말은 잘 타지만 숲에서 사는 얼굴 굵은 사람들에 비하면 전체적인 신체 발달이 뒤지는 편이다. 숲에서 무엇인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인디언 아이들이 하는 놀이의 일부였다. 우리는 생명 가진 것들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살피고 다녔다. 새가 발톱으로 긁어 바닥에 떨어뜨린 잎사귀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공에 파헤쳐 놓은 나무뿌리 등을 발견하며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것이 언제 생긴 흔적인지 곰곰이 따졌다. 껍질이 핥힌 자국이 난 커다란 늙은 나무는 근처에 틀림없이 곰이나 너구리가 살고 있는 표시였다. 그런 나무를 만나면 필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한 번은 늙은 사슴의 발자취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쇠사슴의 흔적인지 아니면 안사슴의 흔적인지를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인 적도 있다. 대개 오후가 되면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잡은 사냥감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잡은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았다. 단순히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삶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삼았다. 사냥한 동물의 숫자도 엄격히 세웠기 때문에 소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사냥꾼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원으로 걸어나가면 생동감은 덜하지만 또 다른 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때로 말갈기와 활줄로 덫을 만들어 프리리도구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곤 했다. 이때는 덫을 놓기도 했지만 활을 쏘아 잡기도 했다. 한 번은 어린 친구가 덫을 설치한 뒤 굴에서 조금 떨어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활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때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화살을 날린 그는 엉겹결에 어마어마하게 큰 방울뱀을 잡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동안 엉겹결에 방울뱀 자바로 불렸다. 인디언 아이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또 한 번은 숲속에서 놀다가 새끼 사슴의 발자국을 찾아낸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뒤쫓아가 잠자고 있는 녀석을 붙잡았다. 사슴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한 친구를 발로 걷어찼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까지는 새끼 사슴의 걷어채어라고 불리고 있다. 또 우리 부족에는 연기 나는 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 있었다.
그는 부족의 전에 내려오는 역사와 전설의 수호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부족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책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아끼는 재산 중에는 가는 눈금이 그어지고 물감이 칠해진 작은 나무 막대기 뭉치가 있었다. 그 중 하나에는 자신의 날만큼 눈금이 새겨져 있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해를 가리키는 표시가 새겨 있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많은 별들이 쏟아진 해로부터 지난 횟수만큼 눈금이 새겨졌다. 또 다른 기록으로 해성이 나타난 해도 있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기준으로 그는 부족이 언제 재앙을 겪었고 언제 전투에서 승리에 능하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카다쿠와 불쌍한 막내 아기를 좀 오거라. 야영지 한복판의 커다란 티피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며 한 소년이 숲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용기나는 털을 가진 검둥이 개가 소년을 뒤따르고 있었다. 겉모습은 다른 수족 아이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소년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 티피를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소년은 멋지게 색칠한 활과 화살을 들고 허리춤에는 그 무기를 잡은 새와 다람쥐들이 매달려 있었다. 티피 안에는 두 명의 늙은 여인이 화롯불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앉아 있었다. 한 여인은 엄마 없는 아이를 키워준 소년의 할머니 운치였다. 소년을 부른 또 다른 여인은 와체윈 할머니로 오이에사가 위대한 신비에게 바치는 첫 번째 제물 의식을 돕기 위해 초대된 분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일이 운치다 할머니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8번째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의식을 관장해왔다. 그 자식들 모두 축복을 받아 부족의 전사와 사냥꾼이 되었다. 자식들이 얻은 명예는 그 할머니 자신의 명예이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위대한 신비를 일깨워준 장본인이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여행지에 세워진 부족의 티피들 사이에 운치다 할머니가 곧 손자의 첫 번째 제물의식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 계획이란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이 분명 할머니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만 위대한 신비를 만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의식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일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소년은 티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뒤따라온 소년의 개 오이티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주님과 저는 이제 진짜 사냥꾼이에요. 불쌍한 막내는 허리춤에서 새와 다람쥐를 끌러 할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일이 그것들을 잡은 과정을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이 무늬 화살이 오늘 아침에는 눈이 달렸나 봐요. 다람쥐가 나무 뒤로 숨기도 전에 화살이 녀석의 머리를 맞췄어요. 그리고 녀석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오이티카가 달려가 잡았어요. 소녀는 말을 하면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전염별처럼 빛났다. 운치다 할머니가 소년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앉거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도 알다시피 이제 너는 어엿한 남자가 되었다. 내가 잡아온 이 사냥감들을 봐라. 너는 머지않아 내 품을 떠나게 될 것이다. 천사는 부족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인물이 될 기회를 찾아야 하는 법이니까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분들은 뛰어난 전사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분들이셨다. 실력 없는 사냥꾼은 많은 잔치를 열 수가 없지. 12달 안에 40번의 잔치를 연 잔치 여는 자의 전설을 너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리고 위대한 신비의 뜻을 찾아 떠난 전사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겠지. 오늘 넌 너의 첫 번째 재물을 위대한 신비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말에 어린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이 주인공이 된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문치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가 가진 물건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위대한 신비에게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의식이기 때문이야. 소녀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바쳐야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신구나 장난감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말했다. 가장 좋은 활과 화살을 바치겠어요. 내가 가진 물감들도 함께요. 그리고 곰 발바닥도 목걸이도 내놓을게 할머니. 할머니가 넌지시 울었다. 그런 것들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냐? 활과 화살은 아니지만 물감은 무척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근방에는 얼굴 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목걸이와 같은 건 다시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수달 가죽으로 만든 모자도 바치겠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렴. 넌 아직 위대한 신비를 기쁘게 할 선물을 말하지 않았어. 소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보다 더 좋은 건 갖고 있지 않아요. 할머니 혹시 제 전박이 조랑말을 마시는 건 아니겠지요? 위대한 신비께서 어린 소년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기대하실 리 없어요. 삼촌이 제게 주신 수달 가죽 석장과 독수리 깃털 5개도 오래오래 간직하겠다고 삼촌한테 약속했거든요. 검은 발족이나 까마귀족이 훔쳐가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운치 할머니는 소년이 스스로 내놓은 물건에 재물에 완전히 만족해하시지는 않았다. 어쩌면 할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을 소년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운치 할머니는 소년이 어디 애정을 쏟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만일 동물을 바치자고 하면 소년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으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소년을 이해시켰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재물을 통해 넌 세상 만물 속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 바람 속에서 너에게 속삭이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천둥을 통해 전 대함성을 들려주신다. 낮에는 그분의 눈인 태양으로 너를 지켜보시고 밤에는 달을 통해 너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신다. 그분은 모든 신비 중에 신비이며 세상 모든 일을 담당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 넌 너의 첫 번째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이 의식을 통해 넌 그분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만 내려주신 특별한 능력을 너에게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다. 난 내가 위대한 전사, 뛰어난 사냥꾼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오이회사가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물건에 대한 집착은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용감한 전사는 그런 하찮은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할머니 감동적인 연설을 듣는 동안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남자다운 기상이 완전히 되살아났다. 흥분한 가운데 소년은 자신이 가진 무엇이든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소리치며 말했다. 할머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라도 위대한 신비께 드리겠어요. 무엇을 바치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지 할머니께서 골라보세요. 할머니가 기쁜 얼굴로 말했다. 오이에사야, 너 용감한 전사다. 내가 아직 어리지만 내 마음이 강하고 용기도 크다는 걸 난 안다. 너의 첫 번째 제물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는다면 위대한 신비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자, 여기 물감, 네모끈과 담배 파이프가 있다. 우리 함께 의식을 치를 장소로 가자. 소년은 할머니를 따라 구불구불한 강동을 걸어 내려가 물가에 이르렀다. 그런 다음 절벽 아래에 난 거대한 동물 입구까지 나아갔다. 동물 안의 샘에게 투명한 물줄기가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다. 그 작은 물줄기는 그들에게 동굴로 오르는 자연스러운 계단 역할을 했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동굴 입구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곳은 정말로 자연의 성수였다. 부족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경외하는 느낌과 경건한 마음이 소녀를 압도했다. 소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위대한 신비가 머무는 장소이구나. 온치달머니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작은 물감 뭉치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가죽끈을 풀었다. 물감과 담뱃가루를 주위에 뿌린 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이윽고 할머니의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위대한 신비에게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다. 오 위대한 정령이시여, 우리 발 아래로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머리 위 거대한 떡갈나무 숲에서 당신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신의 숨결에 우리의 정신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어린 소년을 바라봐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이 아이를 위대한 전사와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어린 전사의 첫 번째 제물의식이 모두 끝났다. 야생의 숲에서 문명세계로 아름다운 가을날이었다. 인디언들은 늦가을의 마지막 따뜻한 달을 뒤지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달이라고 불렀다. 우리 부족은 야생벼가 자라는 호수 가까운 곳에다 티피를 세웠다. 2달 전 물이 고인 그 들판에서 야생쌀을 걷어들인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저울 식량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오리를 잡았다. 밤에는 남자들이 햇볕을 밝힌 카누를 타고 호수를 따라 삽슴 사냥을 했다. 그러나 인생에는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기 마련이다. 완벽하게 행복할 때 곧이어 닥쳐올지 모르는 불행에 대비해야 한다. 바로 이런 평화롭고 조용한 아침에 갑자기 무서운 전투 함성이 울려 퍼졌단다. 내 아버지는 그 당시 아주 젊었고 매우 야심만만한 전사였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난 내 아버지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내 삼촌 신비한 약에 대해서 걱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아직 16살밖에 안 됐으니까. 게다가 내 삼촌은 전투에는 별로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어. 내 형제는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고 전사들의 적은 막기 위해 달려갔다. 그 순간 전사들 틈에서 내 삼촌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까무러치게 놀랐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소용이 없었어. 내 삼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투의 함성을 내지르며 달려나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위대한 신비에게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지. 그날의 사건을 평생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많은 용감한 남자들이 목숨을 잃었어. 그들 중에는 내 삼촌과 가장 가까운 친구 2명도 포함되어 있었지. 하지만 전투가 끝났을 때 내 아들은 사라져 돌아왔단다. 친구들의 목숨을 애대하기 위해 얼굴에 온통 검은 칠을 하고서 말이야.
몸에는 몇 군데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 그 첫 정도에서 내 삼촌이 자신의 용감함을 일찍 보였다는 것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다. 그곳은 내 삼촌의 화려한 전투 광경이 시작되었어.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실력을 능가했지. 대담성과 기술에 있어서 모든 조상들을 앞질렀단다. 이것이 당신의 셋째 아들인 신비의 약의 천연출전에 대한 할머니의 기억이었다. 삼촌은 그 이름 외에도 살면서 많은 이름을 얻었다. 큰 천둥, 장총, 흰 발자국 등이 그것이었다. 삼촌은 자신이 좋아하는 켄터키 장총을 몇 년 동안 들고 다녔다. 총소리가 몇 번이나 총 손잡이가 몇 번이나 망가졌지만 그때마다 솜씨 있게 새로 만들어 달았다. 내 삶에서 10년 동안에는 아버지가 되어준 삼촌은 몸집이 커서 거의 거인이라 불릴만 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몸이 한량처럼 곧았다. 얼굴은 그리 잘생긴 편이 아니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으며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곧바로 행동이 옮겼다. 감옥한 인디언의 얼굴 뒤에는 말을 줄 모르는 재치와 유머의 셈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성격은 오직 가족들과 절친한 친구들 앞에서만 드러났다. 자연의 이치에 대해 삼촌보다 더 많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았다. 자연에 관한 어떤 사실이 잘못 알려지더라도 할지라도 삼촌은 여느 때와 달리 몹시 흥분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든다. 삼촌이 만일 정식 교육을 받았다면 당일 같은 과학자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삼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다. 자신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면서도 거들먹거리지도 않았다. 미네소타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우리가 긴칼이라고 부르는 얼굴 흰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백인 기병대에게 포로로 붙잡힌 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네 집에서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 전 이미 말한 그대로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미네소타의 만타코에서 처형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인디언들은 전투의 현장에서 복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에 원수를 갚는다는 것을 고귀한 행동이라 여겼다. 따라서 삼촌은 어린 내 마음속에 아버지와 형들을 죽인 얼굴 흰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운명을 강하게 심어놓았다. 나는 삼촌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사이 삼촌은 매년 여름마다 전투에 나가 백인들의 머리가짐을 두고 돌아왔다. 그러니 긴카일들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얼굴 흰자들이 갖고 있다는 믿기지도 않는 물건들에 대해 들었다. 어떤 점에서는 그들을 경멸했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wak한 종족,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종족으로 여겼다. 나는 그들이 불배를 만드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원소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었는지 얼른 이해가지 않았다. 물은 불을 꺼트리며 불은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배를 홀랑 삼켜버릴 것이다. 내가 보기에 불배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뒤이어 긴칼들이 산에 오르는 불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내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말했다. 그 괴물을 본 사람들이 말했다면 그놈이 흥분했을 때는 산에서 산으로 날아다니는군. 또 천둥새를 싣고 다니는 게 틀림없다고 했어. 속도를 내어 달릴 때는 걸핏하면 전투에 함성을 내지르는 거야. 부족의 전사들 몇 명이 멀찌감치해서 북태평양 철도 회사의 첫 번째 기차를 목격하고는 얼굴 창백한 이들이 발명한 놀라운 물건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인상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그 기차가 깊은 계곡 위에 놓인 다리 위로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고 기차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건너뛰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이 이야기를 들고 내 복수의 열의의 용기를 한풀 꺾이고 말았다. 이 두려운 발명품을 놓고 인디언 두세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산을 오르는 불배는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길 말고는 전혀 이동할 수가 없다는군. 인디언 관습에서 어린아이는 연장자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그놈은 길 없는 이곳 야생지대까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겠군요.